이 이야기는 197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40년에 걸친 진실 추적의 기록입니다. 버스터미널 분실센터에서 낡은 가방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한 여행사가 남긴 용기와 그 딸이 밝혀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행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왜 딸이 진실을 파헤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형사 만호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실 한편에는 낡은 갈색 가죽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 때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아내 인숙의 사진이 있었어요. 1977년 겨울 대전 원종 버스터미널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흰색과 주황색 줄무늬가 그어진 고속버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인숙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갈색 가방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만호는 연한 베이지색 셔츠에 네이비색 바지를 입고 그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이자 남편으로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청춘의 활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며칠 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숙이 마약 조직의 비밀 장부를 가지고 실종되면서 조직에 매수되어 도주했다는 끔찍한 오명을 썼거든요. 경찰 내부에서는 그녀를 변절자로 낙인 찍었고, 만호는 아내의 오명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40년 동안 시달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만호는 주름투성이 손가락으로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인수가 정말 돈 때문에 나를 버린 거냐? 아니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거냐? 목소리는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게 떨렸습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어떨 때는 그리움이, 어떨 때는 깊은 자책감이 그의 목소리에 배어 나왔어요. 그 회한은 그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딸 은주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능력 있는 경위 팀장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한 세대 늦게 경찰이 된 그녀는 최신 과학수사 기법을 능숙하게 다뤘어요. DNA 분석부터 디지털 포렌식까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을 활용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오명과 아버지의 평생을 괴롭혀온 이 상처를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무기력하고 침울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과학수사팀장으로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 사건은 손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은주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권유했어요. 동네 노인정에도 가보시라고, 낚시라도 다녀오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 내 마음의 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에게는 40년 전 아내를 잃은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거든요. 시계는 1977년 12월 23일에서 멈춰 있었고, 만호의 마음도 그 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만호와 인숙이 함께 받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범 형사 부부, 강력계 최우수 콤비라는 글씨가 적힌 액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광은 모두 색이 바래고 의미를 잃었어요. 오히려 현재의 처참한 현실을 더욱 대비시켜주는 쓰라린 증거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만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 사진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친구들이 낚시를 가자고 해도 노인정에 나오라고 해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내가 살아만 있다면 내가 이런 비참한 꼴로 살지는 않았을 거야. 40년 동안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쓸쓸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었지만 그에게는 이것만이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때 은주가 일터에서 오래된 증거 보관함 정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미제 사건들의 증거물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었어요. 은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사건 관련 증거물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엄마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은주는 조심스럽게 중얼거리며 증거 보관함 목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한편에는 인숙이 생전에 쓰던 화장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울 앞에는 40년 전 화장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호는 한 번도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어요. 마치 아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화장대 위에는 인숙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반쯤 넘어간 채로 북마크가 꽂혀 있었어요. 만호는 가끔 그 책을 들춰보곤 했지만 아내가 멈춘 그 페이지 이후로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주름진 손이 사진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벽에 비쳤어요. 거실의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인숙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부엌 찬장에는 그녀가 즐겨 마시던 차가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아내가 사라진 후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때로는 잠결에 아내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기도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기대를 품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만약 내가 더 좋은 형사였다면, 만약 내가 더 강했다면 인숙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만호는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만호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과거에 갇힌 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오명과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은주는 서둘러 과학수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증거 보관한 목록을 뒤진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했거든요. 1977년 어머니 인숙 사건 관련 증거물이 아직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의 손은 떨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수사용 재킷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낡고 해진 재킷이었지만 여전히 경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재킷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977년 겨울, 5살 은주가 거실 바닥에 앉아 색종이로 경광등을 만들고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종이를 번갈아 붙여서 돌돌 말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경찰차처럼 보여요? 인숙이 부엌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딸의 작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우리 은주가 정말 잘 만들었네. 진짜 경찰차 같아. 은주는 신이 나서 일어나 엄마의 옷장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큰 경찰 제복 상의를 어깨에 걸치고 나왔습니다. 소매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어요. 가슴에는 장난감 배지를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나는 경찰이다. 나쁜 사람 다 잡을 거야. 은주가 색종이 경광등을 머리 위로 들고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제복이 너무 커서 자꾸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퇴근한 아빠를 보자 은주는 더욱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아빠, 아빠도 나쁜 사람이야. 손들어. 만호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으아, 경찰이다. 항복합니다. 인숙이 웃으며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은주의 작은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경찰은 나쁜 사람을 잡는 거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우리 은주도 사람들을 지키는 멋진 경찰이 될 거야. 엄마처럼요? 그래, 엄마보다 더 멋진 경찰이 될 거야. 더 똑똑하고 더 용감하게.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인숙이 말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진짜 어린이 경찰 배지 선물해 줄게. 엄마 거랑 똑같은 거.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진짜 경찰 배지요? 응, 약속해. 우리 은주가 정말 경찰이 되려면 제대로 된 배지가 있어야지. 하지만 12월 23일 이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크리스마스 선물도 따뜻한 포옹도 모두 사라졌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재킷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정말 경찰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꿈꿨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 이제야 찾았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재킷을 종이 가방에 담아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어머니가 변절자였을까 아니면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조용한 주택가에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흘렀습니다. 은주는 아버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이제 함께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다시 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쇠약해져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딸이 언제 왔는지도 모를 만큼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은주는 가져온 비닐봉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40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수사용 재킷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낡고 해진 재킷이었지만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만호의 눈이 커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보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재킷을 만져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재킷을 보니 인숙이를 다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은주는 재킷을 아버지에게 건네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엄마와 경찰 놀이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만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됐고요. 은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최신 과학 기술도 믿고 동시에 아빠의 직감과 40년 경험도 믿어요. 진실은 결국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만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경찰의 진짜 일이고요. 만호는 아내의 재킷을 받아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은주야, 40년도 더 된 미제 사건이야.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내 자리까지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어.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야. 은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혼자 이 고통을 안고 사셨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건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가 정말 변절자였는지 아니면 누명을 썼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만호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40년도 더 지난 지금 무슨 근거로 증명한다는 거냐? 과학이요. 그리고 아빠의 기억이요. 은주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1977년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면 놓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만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수사를 다시 해봐도 결과가 같다면 더욱 절망적일 것 같았거든요. 은주야, 내가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아빠, 저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의 명예를 되찾는 건 제 의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경찰 배지였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였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했던 경찰 놀이의 마지막 대사를 진짜 법정에서 하고 싶어요. 나는 경찰이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4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 딸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해볼 수 있을까? 은주는 어머니의 명예 회복이 이제 자신의 인생 최대 목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닌 형사로서의 사명이자 가족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만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섞였습니다. 딸의 각오를 보니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만호는 딸의 각오를 보며 오랜만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딸과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 한편에 놓인 어머니의 화장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함께 진실을 찾아나가자는 다짐이었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요. 경찰은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엄마의 명예를 지켜야죠. 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시작해보자. 인숙이가 꿈꿨던 그 정의를 위해서 경찰 놀이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아버지와 함께 재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과학수사팀 사무실에서 1977년 사건 기록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낡은 파일들과 희미한 사진들, 그리고
손으로 쓴 수사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새로운 단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수사 기록들은 정말 허술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직에 매수되어 도주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은 거의 없었거든요. 은주는 답답함을 느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분실물 센터였어요. 은주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실물 센터 직원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오래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낡은 가방에 정인숙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고 1977년 날짜가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은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적힌 가방이 40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터미널로 향했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분실물 센터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이 말하길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가방이라고 했어요. 창고가 워낙 오래돼서 정리 작업 중에 우연히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도착했을 때 직원이 낡은 검은색 가방을 내밀었어요. 가방에는 정말로 정인숙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가방이었어요. 가죽이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지하 창고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 덕분인지 겉모습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호는 낚시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흥분한 목소리를 듣고 낚싯대를 떨어뜨렸어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단서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소식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집으로 바로 오라고 말했어요. 은주는 서둘러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겉모습만으로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학수사팀장으로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만호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만져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의 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오랜 세월 탓에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내용물들은 비닐 포장 덕분에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천 조각도 있었습니다. 천에는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었어요. 은주는 과학수사팀 경험으로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개인 물품이 아니었어요.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희미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1970년대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는 수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위험한 잠입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자책감으로 가득 찼어요. 40년 동안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호는 수첩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 구석에 낯선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H.C. 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빠, 뭔가 기억나세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익숙한데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펴서 다른 페이지를 살펴봤어요. 날짜와 장소, 간단한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오래된 지도와도 일치했어요. 그녀는 이 단서들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천조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과학수사팀장으로서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얼룩은 혈흔일 가능성이 높았고 어머니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혈흔을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최신 과학 기술로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수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1970년대 형사들이 사용했던 은밀한 암호 체계 같았습니다. 만호는 그 기호들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40년 전 형사 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사용했던 지형지물 기반 좌표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어요. 만호의 기억도 희미했고 당시 사용했던 암호 체계도 복잡했습니다. 쉽게 해독될 것 같지 않았어요. 은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신 지도 앱을 열었지만 아버지의 기억과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암호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노력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40년 전의 지형과 현재의 지형이 많이 달라져 있었고 암호 자체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만호는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은주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시간이 늦어지자 두 사람은 오늘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천조각을 과학 분석을 위해 가져가기로 했어요.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최신 DNA 분석 기술로 무언가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첩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했습니다. 만호는 수첩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어요. 40년 만에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주도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만호는 수첩을 들고 밤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0년대 형사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은주는 과학수사팀 사무실에서 천조각에 대한 예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성공 가능성은 낮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틀 후 만호는 드디어 암호의 일부를 해독해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별이 뜨는 언덕이라고 불리던 폐광촌 근처였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흥분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향했을 장소를 찾아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신중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정말 뭔가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직도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40년 만에 찾은 단서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어요. 은주는 천조각 분석 결과를 기다리면서 현장 답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호도 오랜만에 현장 수사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암호 해독에 성공한 다음 날 은주는 과학수사팀 실험실의 천조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증거물이었지만 최신 DNA 분석 기술로 무언가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실험실 팀장은 최소 이틀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은주는 현장 답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별이 뜨는 언덕 폐광촌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 목록을 작성했어요. 만호는 집에서 수첩을 들고 40년 전 기억을 더 자세히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실험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는 긴장하며
분석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실험실 팀장은 신중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건넸어요. 40년이라는 세월 탓에 DNA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혈흔에 여러 사람의 흔적이 섞여 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확한 신원이나 혈액형 파악은 불가능했지만 최소 2명 이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주는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누군가와 마주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격투였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준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팀장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혈흔 패턴을 보면 상당히 격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은주는 책상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수사팀 경위로서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로서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애매했어요.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직과 연루되어 누군가와 충돌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오후 내내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진실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40년 동안 간직해온 믿음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경력도 걱정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 경위로서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릴 위험도 있었어요. 가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은주는 신중하게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만 말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만호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 톤에서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은주는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만호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표정을 보자마자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분석 결과를 신중하게 설명했어요. 혈흔에 여러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것, 하지만 정확한 분석은 40년의 세월 때문에 어렵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만호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거든요. 은주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학수사팀 경위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만으로는 엄마의 무죄를 단정할 수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혈흔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 복잡한 상황이 있었음을 의미하거든요. 엄마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은주는 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만약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빠가 40년 동안 간직해온 믿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우려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 객관성에 의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과학수사팀에서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은주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만호는 딸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의 인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후 만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아빠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제 70이 넘었어.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 나이란 말이야. 이 의문을 가슴에 품고 죽을 수는 없어. 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40년 동안 난 내 엄마를 의심하면서 살았어.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정말 인숙이가 날 배신한 걸까? 하고 자문했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게 진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지금처럼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단다. 그건 내 엄마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나 자신에게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야. 은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과학수사팀 경위로서의 이성과 딸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만약 정말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그래도 괜찮아.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 은주야, 넌 지금까지 정의로운 경찰관으로 살아왔잖니. 이번 일도 정의를 위한 일로 생각해줘. 진실을 밝히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만호는 더욱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은주는 오랜 고민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위험이 있더라도 설령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해요. 만호는 딸의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에 다가갈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약속한다. 내 말대로 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 끝까지 함께 가자는 다짐이었어요. 갈등이 해소되자 은주는 본격적으로 현장 답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계획은 이미 세워뒀지만 이제 구체적인 장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아빠, 폐광촌 현장 답사를 위해 과학 장비들을 준비할게요. 금속 탐지기, 토양 채취 도구, 측정 장비. 40년 전 현장이지만 최신 기술로 접근해 볼게요. 은주의 목소리에 다시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돌아왔습니다. 만호도 40년 전 기억을 더 자세히 되살리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폐광촌의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기억을 메모로 정리했어요. 이틀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모든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은주는 휴대용 과학 분석 장비와 안전 장비들을 빈틈없이 챙겼어요. 만호는 옛날 수사용 도구들과 당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두 세대의 수사 기법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은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뢰할 만한 동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알려두었습니다.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뒀어요. 만호는 아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인수가 내일이면 40년 동안의 의문이 풀릴지도 모르겠어. 진실이 뭐든 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기다려줘. 두 사람 모두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실 찾기가 내일 시작됩니다. 드디어 현장 답사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 은주는 과학수사팀에서 사용하는 기본 장비들을 차에 실었어요. 휴대용 금속 탐지기, 간이 토양 채취 도구, 측정 장비들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이라고 해도 개인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들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만호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현장에 나서게 될 줄은 몰랐구나. 이 가방, 40년 동안 창고에 묻어뒀었는데, 만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니 기분이 이상하네. 가방 안에는 40년 전 수사 도구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침반, 줄자, 돋보기, 그리고 당시 사용하던 필기구들까지 말이에요.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만호는 차창을 내려다보며 40년 전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어요. 저기 저 논밭도 그때 그대로구나. 인숙이와 함께 이 길로 수사하러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백미러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아빠, 그때 엄마와 자주 이 길을 다니셨어요? 그럼 일주일에 2~3번은 왔다 갔다 했지. 그때는 이 근처가 사건의 중심지였거든. 4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폐광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별이 뜨는 언덕이라 불리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건물들과 녹슨 철조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곳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지형의 기본 골격은 여전히 기억 속과 같았어요. 은주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기본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어머니가 남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만호는 그런 딸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을 품어보려 했습니다. 본 지형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지형의 기본 골격은 여전히 기억 속과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40년 전 기억을 더듬어 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은주는 장비들을 꺼내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과학수사팀장으로서 현장 분석에 익숙했지만 40년 전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GPS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수색 계획을 세웠어요. 아빠, 수첩에 나온 좌표대로라면 이 근처가 맞는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만호는 수첩을 꺼내 암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0년 전 기억과 현재 지형을 대조해가며 천천히 걸었어요. 폐광 입구 근처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야. 바로 여기야.
만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은주를 불렀습니다. 큰 바위가 그가 기억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기억의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옆에는 반쯤 무너진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방치되어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지만 건물의 기본 구조는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습했어요. 은주는 강력한 LED 손전등을 켜서 구석구석을 비춰봤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캔들과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곳에 머물렀던 흔적이었습니다. 만호는 건물 한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벽에 새겨진 작은 기호였어요. 40년 전 형사들이 사용하던 은밀한 표시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기호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인수가 정말 내가 여기 있었구나. 만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기호는 분명히 아내가 남긴 것이라고 했어요. 40년 전 둘만 알던 신호였거든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벽의 기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인위적으로 새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학수사팀장으로서 섣부른 결론은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어요. 그때 은주의 금속 탐지기가 희미하게 반응했습니다. 건물 바닥 여러 곳에서 미약한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대부분은 녹슨 못이나 깡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곳에서는 조금 다른 신호가 나왔어요. 아빠,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하게 그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1시간 가까이 작업한 끝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녹이 많이 슬어 있었고 겉모습으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비닐을 벗겨내자 낡은 수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필름통도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의 세월 탓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일부 페이지는 습기로 인해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만호는 수첩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비록 훼손되었지만 아내의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인숙이가 쓴 거야. 이 글씨체 절대 잊을 수 없어. 만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단서였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수첩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니 복잡한 암호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호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였어요. 나머지는 물에 번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인숙이 사라진 바로 그날인 1977년 12월 23일의 기록이었습니다. 만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어요. 만호는 그 날짜를 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40년 전 이 근처 어딘가에 오래된 창고들이 있었다는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나 내용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번진 글씨로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없었어요. 은주는 즉석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첩을 정밀 분석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낸 후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수사팀장으로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은주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특수 장비를 사용하면 번진 글씨도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단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40년 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로 인해 정확한 기억을 되살리기 어려웠어요. 은주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은주는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만호는 빠른 행동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이제 70이 넘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함을 토로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신중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만호는 딸의 전문성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최대한 빨리 분석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희망과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만호가 암호를 해독한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다시 폐광촌으로 향했습니다. 별이 뜨는 언덕에서 동쪽으로 1000m, 큰 소나무 옆 창고라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었거든요. 은주는 휴대용 X선 스캐너와 지중 탐사 레이더까지 챙겼어요. 마지막 증거 숨김이라는 수첩의 마지막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폐광촌에 도착해서 동쪽으로 1000m 정도 걸어가니 정말로 큰 소나무가 나타났어요. 4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 전혀 기억이 안 나. 만호가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장소였을 거예요. 엄마가 일부러 아빠도 모르는 곳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소나무 옆에는 정말로 오래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반쯤 무너져가는 상태였지만 기본 구조는 남아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과 잡초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멀리서는 건물인지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은주가 강력한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창고 안쪽 구석에 임시로 만든 작은 거주 공간이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 깡통들, 그리고 간이 침대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만호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인숙이가 혼자서 이런 곳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품어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은주는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아주며 위로했어요. 벽 한쪽에는 날짜가 적힌 작은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197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간 계속된 것 같았어요. 인숙이 하루하루를 세며 버텨온 흔적이었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벽의 표시들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이 자국들, 인숙이가 직접 새긴 거야. 갑자기 만호의 머릿속에 아내와의 소소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인숙이 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이었어요. 여보, 약 먹어. 고마워. 그런데 이 약으로는 안 낫겠어. 병원에 가야겠어. 보건소라도 갈까? 집에서 가까우니까. 응, 보건소면 충분해. 거기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던데. 인숙은 늘 큰 병원보다는 동네 보건소를 선호했었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을 할 때 이름을 잘못 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은주는 지중 탐사 레이더로 바닥을 스캔해 봤어요. 여러 곳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아빠,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강한 신호가 나오는 지점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깊이 파지 않아도 단단한 물체가 손에 닿았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큰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노트, 그리고 여러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핵심 증거였구나. 만호가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서 찾은 수첩은 단서였고,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네요. 은주는 카세트 테이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각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8년 녹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에 걸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가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작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병원 접수표였습니다. 강릉보건소 외래 접수표. 접수일 1986년 5월 21일. 환자명 정인수. 생년월일 1949년 8월 15일.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1986년. 실종된 지 9년 후잖아. 만호가 접수표를 보더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틀렸지만 생년월일이 정확해요. 엄마가 보건소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정말 살아있었다는 얘기네. 이 발견은 두 사람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줬어요. 어머니가 적어도 9년 동안은 살아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아빠, 이제 확실해졌어요. 엄마는 변절자가 아니라 영웅이었어요. 은주가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H씨라는 이니셜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 수첩에서 봤던 그 암호예요. 만호는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H씨라는 글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조직과 접촉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2월 3일 H씨. 두꺼운 봉투 수령 목격. 1978년 3월 15일 H씨. 수사 방향 의도적 변경. 1985년 7월 H씨 여전히 조직과 연결. 더 큰 권력 획득.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H씨. 당시 우리 수사팀장이. 누구예요, 아빠? 강희철. 그런데 당시에는 영어 이름을 성을 뒤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지. 엄마가 팀장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설마. 강희철 팀장이? 만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숙이가 실종된 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했어. 인숙이를 찾으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고. 은주는 노트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아빠, 그래서 더 수상한 거예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방향을 틀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만호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강희철 팀장의 이상한 행동들이 기억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단서들을 자꾸 무시했어. 그리고 수사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지. 당시에는 몰랐는데. 1985년 메모를 보세요. 엄마는 9년 후에도 H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만호가 1985년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1985년이면 강희철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해야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됐지. 엄마는 그 사람이 계속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고요.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가장 신뢰했던 상관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단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신중하게 검토. 은주가 말을 잇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아빠, 잠깐 쉿. 은주는 아빠의 입을 순간적으로 손으로 막았습니다.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어요. 창고 밖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렸거든요. 두 사람은 동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런 외진 곳에 차가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증거들을 재빨리 가방에 넣고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제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 3명이 창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조직 사람들인가? 만호가 속삭였습니다. 아마도요. 숨어 계세요. 은주와 만호는 창고 뒤편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행히 조직원들은 창고 내부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경계 신호였어. 만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희철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은 수색대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강희철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구나. 만호도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잖아. 특히 보건소 접수표는 엄마가 9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희망적인 증거야. 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만호는 아내가 9년이나 혼자 버텼다는 사실에 감동받으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강희철이 배신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은주는 발견한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희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신뢰할 수 있는 후배를 통해 조심스럽게 강희철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는 고급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방문객이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호에게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 형사님이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강희철 팀장님 밑에서 일했었죠. 최근 폐광촌 쪽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만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노출된 것이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만호는 은주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은주는 혼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만호는 이미 만남을 수락한 상태였어요. 걱정 마. 공개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쪽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봐야지. 저녁 7시 만호는 시내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수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박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당시 젊은 형사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만호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강희철 팀장 밑에서 일하던 젊은 형사 중 한 명이었어요. 옛날 일을 파헤치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죠. 김영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뭘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4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의 명예가 걸린 문제요. 끝난 게 아니요.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따님도 경찰이시죠? 과학수사팀장이라던데.
경력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만호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은주에게 만남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은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김영수, 그 사람도 강희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협박하면서도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 어쨌든 조심해야 해요. 이제 그들도 우리가 증거를 찾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은주와 만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요. 인숙이 9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과 희망적인 생존 기록까지 확보했으니까요. 인숙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와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복원된 카세트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잡음이 많았지만 들을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테이프에는 인숙이 직접 녹음한 날짜별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1978년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석 달에 걸친 잠복 수사의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었어요. 특히 2월 중순의 녹음이 은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숙은 홀로 창고에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며 조직의 핵심 거래를 목격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날 밤 대규모 마약 거래가 있었고 경찰 간부 한 명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경찰 간부의 이름이었습니다. 테이프에서 인숙은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언급했어요. 바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강희철이었습니다. 40년 전 당시 30대 후반의 젊은 엘리트 수사관으로 신뢰받던 인물이 조직과 결탁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은주는 그 이름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희철은 인숙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인숙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수배령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어요.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는 인숙의 결연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의지였어요. 남편 만호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테이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그녀는 만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7시 만호가 은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아버지에게 복원된 테이프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점차 인숙의 목소리가 선명해졌어요. 만호는 4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테이프를 모두 들은 만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희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40년 전 가장 신뢰했던 상관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희철은 인숙 실종 사건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었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확인한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강희철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80대 중반의 나이로 고급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만호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강희철을 찾아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40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설명했어요. 김영수와의 만남 이후 계속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대신 다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희철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고 현재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호는 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했어요. 자신도 이제 70이 넘었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희철은 더욱 나이가 많았어요. 진실을 밝히기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사건의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어요. 인숙이 남긴 증거들, 강희철의 배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조직의 잔재들까지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던 중 은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수가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은주는 즉시 경계 태세를 높였습니다. 집 밖을 살펴보니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멀리 주차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보이던 차였습니다. 감시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만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도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분간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간이 그들 편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과학수사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후배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희철 주변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식 기록 조회는 위험했기 때문에 요양원 인근을 조용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후배는 며칠 후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희철이 지내는 요양원은 일반 퇴직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급 시설이었어요. 한 달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특정 인물의 방문을 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후배가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을 보고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김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남자였어요.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의 본명은 김영수였습니다. 과거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고 강희철의 직속 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은주는 이 정보를 아버지와 공유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영수는 강희철과 함께 40년 전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었고 그들은 지금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만호는 분노와 함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인숙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주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것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일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직 내부의 부패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장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직접 강희철을 찾아가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희철과 김영수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위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철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신중하게 준비를 진행했어요. 요양원 방문 일정을 잡고 법적 자문을 구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은주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자신을 검찰청 특수수사부 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진행하는 재수사 건과 관련해서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검찰청이 아닌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비공식 만남을 원한다는 신호였어요. 은주는 긴장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은주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호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1978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검찰도 몇 년 전부터 관련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호 검사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상대방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검찰과 공식 공조를 하면 증거를 살릴 수 있다고 이 검사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철 측에서 이미 고위층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넣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시간이 없다며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급히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만호는 이미 과학수사팀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보관 중인 증거물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은주가 서둘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감사원 특별조사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는 것이었어요. 은주는 이것이 강희철 측의 선제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정식 감사 명령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호는 딸 옆에서 주먹을 떨며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또다시 묻힐 위기였어요. 그때 은주의 후배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증거물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것이었어요. 어젯밤에 임의로 조치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은 2시간 동안 사무실을 뒤졌지만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은주는 안도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주는 즉시 이준호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찰청으로 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은주와 만호가 검찰청에 도착하자 특수수사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검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준호 검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강희철과 그 일당은 40년간 조직적으로 은폐 공작을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검찰도 수년간 자료를 수집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어요.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의 명예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이준호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숙 경사는 영웅이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어요. 은주가 후배가 안전하게 보관 중인 증거물의 위치를 알려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강희철의 변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장이었어요. 변호사는 40년 전 이미 종결된 사건을 근거 없이 들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주가 어머니가 직접 남긴 기록이 있다고 반박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증거물 보관 장소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고 했어요. 이준호 검사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며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검사는 부하들에게 강희철이 있는 요양원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었어요.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이 중요한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은주는 긴장했습니다. 김영수가 어느 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을 수도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와 만호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희철 측의 반격이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사건을 빌미로 한 무고한 노인 괴롭히기, 과학수사팀장의 직권 남용 의혹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여론이 서서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검사가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위에서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희철 측이 고위층 인맥을 총동원한 결과였어요. 그날 오후 후배가 뜻밖의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언덕 창고 벽 틈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철제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계약일은 1995년 6월 10일, 임차인은 정인숙이라는 이름이었어요. 1995년이면 어머니 실종 후 1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살아계셨다는 증거였어요. 만호는 계약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오래 살아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이었어요. 계약서 뒤에는 인숙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에게 발각되었고 은주에게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가 이준호 검사에게 새로운 증거를 전달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17년 후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수사가 어려운가요? 강희철 측 변호인단이 40년 된 서류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감정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끄는 중이에요. 이준호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은주에게 인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과학수사팀장에서 지방경찰서로 발령이었어요. 명백한 보복성 인사였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발령은 수사 종료 후로 보류되었습니다. 김영수가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중요한 증언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은주는 불안했지만 그의 증언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에서 김영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수척한 얼굴로 증언석에 앉았어요. 40년 전 강희철 팀장의 직속 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숙 경사는 영웅이었습니다. 김영수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희철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영수는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팀장이 어머니처럼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보관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강희철이 어떻게 정인숙 경사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996년 8월 별언덕 창고에서 정인숙 경사님이 김영수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고 벽 뒤편 숨겨진 공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증언했어요. 이준호 검사는 즉시 현장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영수의 증언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날 오후 검찰 조사팀이 별언덕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은주와 만호 그리고 김영수도 함께였어요. 김영수가 벽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조사팀이 조심스럽게 벽을 뜯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회벽이 떨어져 나가고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보인 것은 깔끔하게 개어진 경찰 제복이었어요. 그 위에 경찰 배지와 신분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1996년 8월 15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광복절이었습니다. 18년간의 싸움을 마친다는 내용과 함께 은주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경찰이었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은주는 일기장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만호도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조사팀이 더 안쪽을 살피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정식 감식팀과 함께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이준호 검사가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정식 절차를 따라야 했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8년간 홀로 싸운 어머니의 흔적이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과수 감식팀이 별언덕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른 현장 감식이었어요. 이준호 검사가 창고 밖에서 대기 중인 만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간인은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어요. 은주는 발령이 보류된 상태라 전문가 자문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정해진 선 밖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직접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조사팀이 어제 발견한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끝에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조사팀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좁은 공간 구석에 누군가 웅크린 자세로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채였어요. 1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형체는 분명했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은주는 정해진 선 밖에서도 그 광경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국과수 요원이 조심스럽게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인숙의 손에는 작은 일기장이 또 하나 쥐어져 있었어요. 어제 발견한 것과는 다른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준호 검사가 일기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996년 8월 16일 마지막 날의 기록이었어요. 그들이 왔다는 것,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 하지만 증거는 안전한 곳에 숨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와 은주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이준호 검사가 밖으로 나가 만호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만호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기다려온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어제부터 현장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1996년 8월 강희철이 정인숙 경사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것, 자신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국과수 요원들이 주변을 더 조사하자
방수 처리된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조직의 해외 계좌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부패 경찰들의 명단과 거래 증거들이었습니다. 인숙이 18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준호 검사가 증거를 검토하며 감탄했습니다. 당시 경찰 고위층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인숙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쳤던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남긴 두 번째 일기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것은 18년간의 잠복 생활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긴 세월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은주의 생일마다 멀리서 지켜봤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만호가 혼자 은주를 키우는 것을 보며 미안해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1991년에는 만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호 검사가 만호에게 일기 내용을 전했습니다. 만호는 창고 밖에서 하늘을 보며 흐느꼈어요. 아내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나고 인숙의 시신이 조심스럽게 수습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어둠 속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은주는 건물 밖으로 나와 아버지와 함께 운구 차량을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배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녹슬지 않고 여전히 빛나는 배지였어요. 배지 뒤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엄마처럼 정의로운 경찰이 되라는 당부였습니다. 김영수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40년간 비겁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검사가 확보된 증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강희철과 그 일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요. 정인숙 경사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창고를 떠나면서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18년간 어둠 속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만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비록 슬픈 재회였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인숙 경사는 18년간 잠복 수사를 수행한 영웅이었다는 제목이 모든 뉴스를 장식했어요. 다음 날 경찰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장이 직접 나와 공식 사과를 했어요. 40년 전 진정한 영웅을 배신자로 만든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주와 만호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은주가 발언했어요. 어머니는 18년간 홀로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철과 부패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었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어요. 인숙의 유해가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40년 전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경찰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장기 잠복 수사를 수행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인숙이 남긴 증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강희철을 비롯한 부패 경찰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어요.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김영수는 모든 것을 증언하며 사법 거래를 통해 감형받았어요.
오늘은 인숙의 경찰장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정인숙 경사를 2계급 특진시켜 경감으로 추서했고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직 경찰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영웅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40년간의 오해를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조사를 읽었습니다. 고 정인숙 경감이 1978년부터 1996년까지 18년간 홀로 잠복 수사를 수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의 희생으로 거대 범죄 조직이 와해되었고 경찰 내부의 부패가 척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은주는 검은 정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배지가 들려 있었어요. 경찰청은 특별히 이 배지를 은주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의미였어요. 만호는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당신의 이름을 되찾았다고 은주가 해냈다고 말했어요. 장례식에는 40년 전 인숙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백발이 되었지만 그들은 인숙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노경찰관이 은주에게 다가와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숙 경사는 가장 정의로운 경찰이었다며 그때 믿고 도왔어야 했다고 사과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은주는 경찰청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경찰의 사명이라는 주제였어요. 강당은 후배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배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배지는 40년간 어둠 속에 있었지만 녹슬지 않았습니다. 젊은 경찰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인숙 경감의 이야기는 이제 경찰 교육의 필수 과정이 되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묘비에는 대한민국 경찰 정인숙 경감 1950-1996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만호는 아내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은주가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경찰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은주는 과학수사팀장으로 정식 복직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는 완전히 취소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용기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은주는 책상 위에 어머니의 사진과 배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경찰 놀이를 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놀이였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후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어요. TV에서는 정인숙 경감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가장 긴 잠복 수사, 18년간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만호는 TV를 보며 인숙이 보면 좋아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엄마는 분명 보고 계실 거라고, 우리가 잘 해냈다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은주는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은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신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경찰 교육원을 찾았습니다. 신임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예비 경찰들이 기립해
경례를 했습니다. 은주는 단상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어머니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인숙 경감님처럼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은주는 후배의 어깨를 두드리며 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격려했어요. 교육원을 나서며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배지를 만지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고. 40년의 재수사는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작은 불빛을 켜고 살아갑니다. 그 불빛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 외로운 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의 위로,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죠. 은주와 아버지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진실 덕분에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겠죠? 혹시 지금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부디 그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어요라는 한마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